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여에 의한 한여를 위한 한여의 방송 한여의 소리입니다. 와. 저는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는 뭐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연 활동가입니다. 오예. 정말 페미 대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페미 대장 모여서 뭔데요? 나 갑자기 나갈래. 한여 대장, 페미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박원순 사건 파일 거짓말 부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파렴치한 이 집단, 이 거짓말 부대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페미대장들을 좀 모아봤으니 근황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두 분의 팬이거든요. 제가 팬입니다. 네, 이 페미대장들이 제가 어떻게 살고 얼굴도 있는지 그려서 궁금해요. 드렸잖아요. 가연님이 얼굴을 가연님 그림 잘 그려요? 네, 가연님 그림 진짜 잘 그리세요. 아, 진짜요? 지난번 선거 때 진짜 그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그거 음. 포스터를 그려서 선물로 주셨어요. 액자에 진짜? 너무 예쁘게 담아서. 감동이었대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무튼 근황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전 잘 살아요.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저요 고양이들을 잘 보필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타격이 있어가지고 가게가 그쵸. 드렁큰 비건이라고 예, 그쵸. 하는 가게죠. 예, 그거랑, 홍대에 있고. 예, 아주 런던걸즈랑 맛있는 같이 가게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예. 전 거기에서 가지튀김을 먹어봤는데 저희는 가지튀김을 팔지 않습니다. 뭐지? 잘못된 정보예요. 뭔가 튀김이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있는 컬리플라워예요. 네. 아 컬리플라워 네, 튀김. 네. 아 진짜 이런 게 가짜 뉴스죠.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지금 이런 거예요. 본인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과거에 대한 인식. 네. 이런 제 뇌가 뒤죽박죽이라 저 당연히 가지튀김일 거라 생각했는데 컬리플라워를 튀겼었다니. 네. 드렁큰 비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하고 이- 있느냐. 뭐더 아니에요. 전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 네. 요즘에 새로 연재도 시작하셨잖아요. 아 저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쵸. 제가 그쵸 섹스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분이 나면은 네, 일과 사고가 많으셨는데 그렇죠. 네. 네 뭐 가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동네 활동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동주민자치회에 들어갔어요. 오, 진짜요? 네. 이 열정 뭐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가 좀 안 모이지 않아요? 근데 또 모이긴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되게 달라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투쟁하고 활동하고 이러는 거랑 동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어르신들 막 아웅다웅 네가 접네 내가 접네 막 이렇게 다투시는 거 뭐 다이어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고 편안하더라고요. 적성에 그래서 맞으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고향을 찾은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좀 신상 조사를 다 파악을 해왔는데 요새 또 무슨 다큐멘터리 네네.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여성 정치인들의 어떤 TPO에 대한 그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몇 분의 여성 정치인들하고 뭐 인터뷰나 팔로잉을 통해 가지고 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여성 정치인들이 뭘 신경 쓰고 있고 왜 신경 쓰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 진짜 일이 많았잖아요. 저는 녹색당을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녹색당을 탈당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제가 거기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간 치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고 1심이 내년 초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회복, 그다음에 뭐 사법 정의 이런 것들 내리기 위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선거를 좀 치르고 나서는 이게
녹색당을 탈당하고 나니까 이제 더더욱 한국에서 여성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여성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 안에 권력 안에 여성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그 자리를 여성에게 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뭔가 초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박원순 사건도 대응하고 있고. 소송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소송이 몇 건 이제 끝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최초 피해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이죠. 초등학교 때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가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성폭력 사건을 이제 고소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심까지 갔다가 합의를 봤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제 묵혀뒀다가 미투 이후에 꺼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의 이제 가해자가 저를 지금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으로 이제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걸었던 게 명예훼손이 이제 형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민사를 또 8천만 원을 건 거예요. 근데 그 민사를 건 이유가 그때 당시에 내가 줬던 합의금을 토해놔라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그 민사가 한 2년 했는데 이제 제가 승소했죠. 그게 끝난 게 최근인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축하드려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 이제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왜냐면 잘 지냈으니까, 잘 지낸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혜님도 잘 끝날 거라는 거. 아, 네. 힘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진짜 소송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소송을 하라고 쉽게 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사실 좀 쉽지 않은 경험이라서 사실은 겪지 않는 게 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 일도 있어요. 탄원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아직 현재 진행형이어서 근데 참 소송도 하고 뭐 소송도 끝냈고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다큐도 찍고 자 페미 대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보다 그거 안 어떻게 하면 더 안 돼요? 페미 대장이 그거? 네. 네. 아무튼 갑자기 정답 한여의 소리 우리 한여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박원순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방송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회에 오신 페미대장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부터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박원순 시장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감상 정도라도 서로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원순 사건 맨 처음에 이야기 들으셨을 때 다들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원래 연예인들도 뭐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 뉴스로 잘못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오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고 되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봤어요.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다 이제 일어난 다음에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로 있는 일이야? 이게 뉴스야? 이거 다른 거 뭐 찌라시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고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박원순이 맞나?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이제 사망 소식 자체는 되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기를 되게 간절히 바랬고 또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살면서 박원순 시장을 찍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지혜님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나 너무 웃겨. 이거 뭔데? 아니야. 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를 안 뽑고 진짜. 박원순 시장 뽑았어도 괜찮아. 여튼 그래서 어쨌든 내적으로 되게 오랜 시간 친밀감이 쌓여있던 정치인이었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되게 활동가들의 어떤 뭐랄까 기갑이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봐가지고 그게 별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단면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뭐 방송을 하거나 이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떠드는 게 우리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떠드는 것을 또 일부를 편집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좋은 사람 같아. 막 은하선 좋은 사람 같아.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신지혜 좋은 사람 같아. 이래서 좋은 사람 아닐 수 네. 있고. 맞아요. 약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야말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알았던 그 좋은 사람이야. 여전히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로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굳혀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뭐가 성추행이고 뭐가 성폭력인지를 너무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랑 본인의 그 실생활에서 이게 접목이 안 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저는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공공의 자아와 개인의 자아의 분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 너무 뭐랄까 건널 수 없는 이 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밖에 보여지기로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내가 남성 변호사지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나섰던 최초의 변호사.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성폭력의 가해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엔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삶을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으면은 진짜 끝날까요? 이거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죽어서 정말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죽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완벽하게 끝나고 이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제나 좀 그래서 또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네요. 아니요, 멋진 말씀이세요. 그럼 사후 세계가 신기하다. 없지만 아니 있을 수도 있을 있죠. 수도 있다. 모르는 거죠. 그건 그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린 죽어본 사람이 그쵸. 없으니까. 신과 함께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인생 한번 싹 또 하고 네. 거기서 또 재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나오는 무슨 지옥이 있다면서요? 무슨 그래요? 발설지옥? 발설지요. 발설지옥이라는 곳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6충 비서시 사람들, 6충 사람들이 발설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배웠는데 저 진짜 살아있으면은 아니죠? 그렇죠. 네, 죽으면은 죽으면 박원순 박원순. 너무 네.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죽음을 택했다는 게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슬픈 일인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적인 인물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역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떠한 인물의 패배 서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몰락의 서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저는 성폭력 가해자로서 꿋꿋이 살아내고 이 죄값을 치러내는 게 공적인 인물로서 해야 될 책임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민주주의 안에서 여성들의 자리가 더 필요하구나, 젠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박원순 측에 있었던 혹은 그 시장님을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잖아요. 전 이게 과연 박원순 시장이 원한 결말이었을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택한데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거를 알았을 때 뭐 등을 돌리거나 본인을 많이 비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본인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다는 걸 알았으면은 죽음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의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이제 박원순이 지목됐을 때 너무나 많이들 박원순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보고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일반 학교 안 나오고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다녔었던 대안학교가 페미니스트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페미니스트셨던 아, 페미니스트 과거야. 선생님들이. 그땐 그렇게 믿었지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이번에 박원순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 이 단체 둘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트위터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을 그리워하는 몇 가지 트윗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거는 기존의 좌우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원래 그래요. 너무 누구랑 너무 친하면은 그 사람 욕하면 막 너무 화나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하고 친구하고는 분리된 자아잖아요. 분리된 그렇죠. 자아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얘랑 술을 마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뭐 할 때마다도 뭐 선물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카톡도 많이 보내주고 나한테 언제나 힘이 되는 좋은 친구였고 너무나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보탬을 줬지만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막 나는 이 사람과 친구인데 분리가 안 되고 자아가 분리가 안 되고 막 그 사람과 동일시 돼가지고 왜 내 친구 놀려 막 내 친구 왜 화내 막 이러면서 막 내 친구 왜 그런가 봐요. 뭐라고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막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하는데 밝히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게 성희롱이야? 성추행이야? 그러잖아요. 러닝구가 무슨 뭐 네네네네. 성희롱이야? 우리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그래. 우리 시장이 원래 그런 속옷 사진 보내 이러잖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딱 보고서는 피해자다 아니다를 분리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사람과 그러니까 피해자의 얼굴을 딱 보고서는 쟤는 피해자다, 가해자다, 딱 이 느낌이 오면은 그분들은 우리 약간 이제는 더 이상 재판 같은 거 하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뭐라 그래야지 법조계에서 드는 그 비용을 굉장히 줄여야 돼요. 줄일 수 있죠. 그분들은 딱 보면은 아니까 너무 딱 보고 좋다. 딱 보고 딱 알면은 거기 바로 가가지고 네. 유죄 딱 때리면은 네. 딱 끝나는 거예요. 효율적이네요. 진짜 효율적이네요. 가짜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을 이제 넣어야죠. 과학 수사대처럼 네, 이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창조 경제. 창조 경제. 창조 경제. 관상 수사대. 그럼요. 관상을 관상. 보고서는 가린다.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또 피해자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의 근거가 그 봤던 사진의 여성분이 그러니까 몰라요. 그 누군지 모르는데 뭐 머리 염색을 했다거나 화장을 진하다거나 약간 그런 모습. 고조선이야 진짜. 근데 최근에 열린 공감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보셨나요?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고 그 변호인 그 김재련 변호사를 비방하는 그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 피해자를 공격하는 콘텐츠 중 하나에 사진을 갖다 쓰는데 사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박원순 시장이 어떤 케이크를 자르는 그 사진이거든요. 같이 케이크를 자르는 네. 사진이에요? 근데 어떻게 케이크를 칼에다 들고 같이 자르겠냐. 아우 그게 진짜 거기 주요 내용이에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그 가해자 측에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증거 자료로 뭘 냈냐면 제가 15년쯤 전에 그분이 이제 저의 레슨 선생님이었는데 그분한테 드린 크리스마스 카드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증거 자료로 그걸 제출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더 소름이었고 어. 그거를 정말 제가 거기에 뭐 선생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걸 얘가 피해자였으면은 어떻게 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겠냐. 어머.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형적이다. 제가 전형적이죠. 네. 그리고 선생님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같이 쓴 그 롤링 페이퍼가 있었어요. 네. 롤링 페이퍼에 뭐 이렇게 선생님 감사했는데 써놓은 걸 그거를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머. 제가 롤링 페이퍼 안 쓰잖아요 요즘에. 롤링 페이퍼 쓰라고 하지 마세요. 롤링 페이퍼가 이렇게 위험해요.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제가 그 뒤로 안 써요. 제가 정말 짜증이 나고 아무튼 그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니까 영원히 피해자고 영원히 고립되고 영원히 그 사람하고 분리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보낸 시간 동안에 언제 영원히 피해자로서 살면서 나는 피해를 입었어 말하면서 응축된 삶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일을 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언제는 피해를 입었고 하지만 피해를 잠깐 묻어놓고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입체적인 시간을 산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케이크 자르는 거 좀 도와주시죠 했는데 박원순 얼굴을 밀어가지고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박아야지 그게 끝나겠어. 아니, 일을 저는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그 사적 눈물을 굉장히 많이 요청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마라톤을 갔다 오면 그 땀에 쩔은 옷과 속옷을 화장실에 벗어주면 이제 그거 집에다가 보내는 역할도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게 개인 비서도 아니고 공무원이 서울시 비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 끔찍하고 찹찹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증거 자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동시대를 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희정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 너무 비슷한 일이고 심지어 이제 징역살이를 하러 감옥으로 갔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재판부가 인정을 한 사건인 거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다 이번에 조문 가셨잖아요. 정치인들 모두. 꽃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도 꽃 보내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여성은 뭐든지 다 그런 자기의 사적 감정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일하는 여자의 어떤 생리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정말 폭력적인 일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상황을 참아가다가 나중에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일인데 여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뭔가 기분이 나쁘면은 당연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몇 가지 피해자를 향한 공격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근 9월 18일자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낸 기사인데 단독 공개 김재련 변호사는 성의 국정원장이었나 이 제목으로 낸 촌스러워. 기사였어요. 촌스러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성의 국정원장이었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성의 성의 국정원장이 뭘까? 성이 있는 국정원장이다? 섹스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는데 자세한 네. 내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 내용인즉슨 김재련 변호사가 어떻게 이 박원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느냐. 사실 해바라기 센터의 그 운영위원으로서 김재련 변호사가 활동을 했었고 때문에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에 들어오는 신고, 특히 서울에 있는 신고는 김재련 변호사가 알 수 있었다. 그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갔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해바라기 센터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 24시간으로 이제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일 경우에 많이들 찾는 네.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센터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해바라기 센터로 가야 해요. 지금 여성들은 혹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바라기 센터로 가셔야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김재련 변호사를 만난 건 해바라기 센터의 소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따로 별도로 추 이후에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커넥션이 없다. 이 기사만 보면 마치 김재련 변호사가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접근을 한 어떤 뭐랄까 코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뭔가 있는 낌새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센터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여기가 이제 반민주화 세력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미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게 만약에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거라면 박근혜가 한 유일하게 잘한 일 아닌가요? 아, 그쵸.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있었고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진짜 생겼으면은 박근혜가 한 유일하게 잘한 일로서 칭송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거라도 했으면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다른 거 다 말아먹었지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해바라기 센터는 2002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문을 열었고 그러니까요. 네, 서울시 해바라기 센터는 2011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재련 변호사는 활동을 운영위원으로서 해와 주셨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말이 더 웃겨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미투를 많이 당하는 거다. 해바라기 센터에 반정부 세력이 많아서. 아니 민주당이 미투를 많이 당하는 건 그럴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냥 거기 안 하면 범죄가 돼요.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국정원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을 짠 거잖아요. 완전 어떤 과거의 독재 시절의 어떤 잔재 같은 느낌으로 어떤 해바라기 센터를 또 바라보는 건데, 아니 이 해바라기 센터 이제 1년에 또는 하루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고 또 이제 뭐랄까요, 보호받고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공간인데 거기를 독재의 어떤 잔재랑 등치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때 이제 미투 한창 엄청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가 터져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창.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로 센터들에서 전국 그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활동가들도 너무나 맞아요. 한 줌인데 그에 비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다 만들어진 일 같고 그냥 여자들이 어떻게든 뭐 정치인 한 명 골로 보내려고 만들어낸 일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고소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게 일단 경찰서 아니 해바라기 센터예요. 근데 성폭력 사건이 막 발생했었을 땐 일단 그 상흔이 몸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액이 있을 수도 있고 타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DNA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에 가면 신고와 접수, 그 다음에 그 병원에 바로 근처에 있어서 해바라기 센터가 보통 해바라기 센터에 가면 그거까지 다 해줘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원스톱으로. 뭐 DNA 검사 같은 것들을 바로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피해 상담 지원 센터 같은 데 연결을 바로 해준다거나, 그만큼 복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마치 민주당 미투의 근원지이자 발원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성들의 현재 성폭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바라기 센터도 잘 모르는 채 그냥 그 가짜 뉴스만 계속 날리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고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말에 말을 붙여가지고 보태서 퍼뜨릴 거고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하셨을 텐데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적이지 않을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온건한 피해자들을 향한 공격의 주장이 훨씬 더 나오기 용이하거든요.
저는 그 기자라는 직업이 있어서 뭔가 어떤 숨겨진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내고 그거는 되게 기자의 당연한 어떤 뭐랄까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자들의 어떤 그 헛발질에 대해서 감내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그런 기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양해해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권력을 향할 때,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좀 감시하고자 할 때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이런 성애 국정원장이나 어떤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라고 그런 소명을 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되게 저는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닌데 너무 조회수 장사하고 있지 않나. 그게 기자가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SF 쓰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한여의 소리. 김민웅님 얘기로. 네, 김민웅님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김민웅 씨가 지금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김민웅 교수가 고 박원순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보고 있기도 힘이 들어요. 사실 좀 이렇게 이런 글들은 짧아야 보는 사람도 짧게 고통받고 휙 넘겨버리는데 제가 이 글을 보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힘들었습니다. 보기가. 아무튼 주장은 뭐냐면 피해자가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느냐. 피해자 얼굴 드러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해명하라.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구나. 왜 그래야 되는지. 아니 애초에 경찰에 가가지고 조용히 고소한 사건이고 그거를 기사화하고 알려지게 만든 거는 사실 언론들이 한 거고 막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으면서 피해자가 알려지게 된 거지. 뭐 무슨 이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막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보고 왜 숨어서 얘기하냐. 아니 원래 공론화할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너네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 피해자를 이 공론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막 데려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앞서서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 어떤 2차 가해를 당하든 당신 책임질 거야. 지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심지어 변호사까지 엄청나게 끌어내려지고 있고 이 신뢰성을 없애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가 못 나오고 있는 건 너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와도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줄 거고 피해자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피해를 입었고 이게 사실이고 나한테 지지를 해달라 나를 좀 응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서는 피해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피해자 나오기만 해봐라. 뭐 나와가지고 이야기 네가 하지 뭐 어쩌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가 못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좀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됐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심지어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그리고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 이후에 정제된 정보를 받아야지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수사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에요? 오늘 보니까 디지털 교도소 사법 정의를 해친다고 하면서 차단당했더라고요. 이것도 차단당해야 돼요. 이 사람 페이스북도 차단당해야 돼요. 자기가 뭔데 피해자를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여기에다가 사실을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전 오히려 김민웅 교수가 사실을 알고 싶다면 저희 그
가연님이랑도 함께 했지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집어넣으면서 이제 박원순 핸드폰을 포렌식하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만약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희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원순 함께해요. 폰 포렌식해라. 근데 오시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감당 가능하죠. 괜찮아요? 감당 가능하죠. 그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진실이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고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은 이거를 파헤쳐서 진짜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웅의 흠집이 생기는 게 싫은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 두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이상호 고발뉴스와 그다음에 김민웅 씨가 쓴 이 글들을 보면 어쨌든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 단체와 이 변호사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잡고 내요. 그러니까 이재련 이 국정원장급이랑 같이 이렇게 동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프레임을 딱 잡았고 법률 대리인과 여성 단체가 진실을 오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으로 하여금 왠지 뭔가 이상한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 여성 단체와 조력자가 뭔가 피해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되게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중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계 안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지 그냥 정쟁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왈가불가할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피해자는 지금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사적 노무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서울시가 내부 지침을 어기고 법령을 어기고 피해자한테 사적 노무를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지 누가 피해자로 오라가라 해요. 최근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원 사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국민감사 청구에 기자회견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발언문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누가 이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한테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그분 딱 태그를 하는 거예요. 댓글에.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이신 분이 또 와가지고 김재련 변호사한테 어떤 겪었던 일들을 막 주구장창 엄청 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악의적이라고 느낀 게 어떤 피해자와 피해자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게 만들고 피해자들은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거를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련 변호사를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실은 믿었던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더 하고 있는 게 더 저는 충격인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던 게 옛날에 그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관련된 그 역사 소설을 이제 쓰신 건데 저는 그걸 보고 와 이렇게 여성들의 서사를 발굴해서 만들어내신 분이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여성주의적으로 엄청 기여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또 페북에 이제 기자인 자기가 봤을 때에는 그 피해자의 인수인계서가 피해자의 고소장보다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이 좀 이제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약간 박원순 사건이 뭐라고 해야 되지? 리트머스지가 된 기분이에요. 최근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말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만. 그래서 실망하면서 또 싸우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거네요. 그 관상만 보고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글만 보고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뭔가를 완벽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딱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진짜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우린 사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린 드러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본인을 드러냈을 때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다 남아 있잖아요.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을 어떤 딱 프레임으로 가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걸 보고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의사 분이 이제 자기 그 간호사들이 자기 비서 업무 같은 거 해준다 이런 얘기 하면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이 한번 돌았었거든요. 되게 초반에 돌았는데 무슨 글이에요? 알려주세요. 네, 저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도 그러니까 속옷 빠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간호사들도 내가 비에 젖어서 오면은 속옷까지 달라고 하더라. 빨아준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줬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추행, 성폭력이고 뭐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유하면서 다들 자기 빤스 내리는 시간이냐, 나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간호사가 의사 빤스까지 빨아줘야 되고 세탁해줘야 되고 그쵸, 그걸 이해를 그쵸. 못하나 봐. 아니 그리고 이건 사적노무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고 공무원한테 사적노무를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공무원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 박원순 사건 이후에 그럼 박원순 저거 한 게 그거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뭐 원장님이 심하시면 더 심했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게 진짜 괜찮아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기 말에 뼈가 있는 거를 본인만 모르나?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페북에 우리 간호사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나중에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 간호사분들이 영원히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예, 뭐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박원순 사건에 거짓말 부대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다들 좀 어떠셨어요? 너무 급하게 엔딩을 하나요?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을 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아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죠. 답답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인이 한 어떤 말을 할 때 본인의 위치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가 될 거고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 이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을 때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아왔던 그런 진짜 뭐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가짜다, 잘못됐다, 뭐 쟤는 꽃뱀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성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고착화시키는데 지금 더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지금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아실 텐데 지금 알면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건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정치적으로 이 메시지를 일부러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면 김재련 변호사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넉다운 시켜서 포기하고 그냥 백기 들고 나가게 하는 것이 본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더 유리하고 피해자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박원순이 죽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마. 그다음에 너 증거 있어? 없지. 없으면은 나서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저는 계속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여론전을 오히려 더 세게 가져가는 이런 악독한 행위는 저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벌을 받을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사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피의자가 죽어서 공소권이 없어서 종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고 박원순 시장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비민주주의적인 사태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은폐하려고 하고 법 같은 거 지키지도 않고 뭐 예전에 공무원이었었던 어떤 비서실에 일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피해자 여성들을 공격하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이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박원순 사건으로 이렇게 불거졌을 뿐이지 이게 여기서 박원순 사건이 끝난다 그래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성폭력 사건이 없어지길 바라고 성폭력이 없는 정말 클린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성폭력 피해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성폭력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일이잖아요. 되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사람 좋은 사람인 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다라는 것을 좀 어떤 사회적인 경고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막 가짜를 막 생산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자나 교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직업인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예, 하거나. 일부러 알리지 않고 일부러 이제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이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거짓말 부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저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오는 어떤 그런 테니스 공을 막 채 하나로 막 이렇게 쳐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짓 뉴스들이나 뭐 거짓된 행동 말들 이런 걸 좀 같이 잘 공유하고 그때 좀 반박할 수 있게 저희가 힘을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이 진실과 거짓 팩트 체크도 좀 하고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반격의 지점들을 만드는 일들을 저희 한여의 소리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여의 의한 한여를 위한 한여의 소리 첫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한여의 소리.